네, 이번 시간에는 해결 중심 모델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결 중심 모델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배우셨다시피 새로운 관점이라고 딱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해결 중심 모델의 두 번째 강의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른 그 치료 기법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좀 더 한 걸음 들어가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법하고는 어떻게 다른지가 정신분석적인 관점하고 차이를 했는데요. 정신분석적 관점의 대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누굽니까? 지그문트 프로이드죠. 네, 지그문트 프로이드 관점, 정신분석 이론적 관점하고 뭐가 틀린가? 이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적 관점은 예를 들어서 문제의 근원, 문제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언제든지 다시 문제가 똑같이 나타난다. 그 문제 해결 안 된다, 근원적으로. 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의식의 심연의 밑바닥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무의식의 세계를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된다.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을 찾는 사람은 고도로 프로이드 사단에서 훈련을 받은 전문가여야 된다. 굉장히 아주 독보적인 그러한 그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전문가가 이러한 그 정신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기를 들었죠. 그래서 최면술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그 방법들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함께 찬동을 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전문적 기술 아니다 라고 결별을 했던 사람이 바로 지그문트 프로이드죠. 근데 여기에 비해서 해결 중심 모델은 특히 그 밀턴 에릭슨이 썼던 기법은 그 클라이언트가 문제를 해결 가능할 때 한번 해결을 해본다. 그러면은 그 해결할 수 있다는 능력이 검증된 거고 또 다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일반화돼가지고 눈덩이처럼 이렇게 불어나가지고 능력이 점점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문제를 해결해 보고 그때부터 그 클라이언트의 그 문제 해결 능력은 커질 수 있다라는 믿음. 이거 너무나 긍정적이고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론이기 때문에 해결 중심 모델이 매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에 대한 관점도 달라요. 무의식이 어디입니까? 그 정신분석 관점, 지그문트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빙산이 있으면은 그 빙산의 일각을 의식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빙산이 이렇게 맨 꼭대기 보이는 요 부분이 의식이지만 물에 찰랑찰랑해서 어떤 때는 보이고 어떤 때는 보이지 않는 요 부분을 그 전의식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심연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뿌리를 알 수 없는 빙산의 그 어마어마한 그 뿌리, 이것을 무의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무의식을 바라보는 것도 틀려요. 정신분석 학자들은 이 무의식을 진정한 문제 해결의 근원인데 이 무의식에 의식에서 떠올리기 싫은 것을 많이 이렇게 억눌러 가지고 억압, 프레셔가 된 여러 가지 방어 기제들, 또 생각하기 싫은 거, 또 생각하면 죄책감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을 꾹꾹 눌러놔가지고 여기에 심연의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서 이걸 다 풀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지 근원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다음에도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그 정신분석론적 관점이었는데 이 밀턴 에릭슨이라든지 해결 중심 기법에서는 달라요. 이 무의식의 영역을 그 의식이 이렇게 억압해 놓은, 폐기해 놓은 어떤 쓰레기통이 아니다. 뭡니까? 그 의식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차랑차랑 빛나는 그 꿈의 보고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식 세계가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서 너무나 바빠서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무의식에 밀어놨던 것을 때가 되면 어떤 때는 요 무의식에서 새로운 균형,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의식작용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무의식을 바라봤던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밀턴 에릭슨은 이렇게 새로운 방법을 썼기 때문에 지그문드 프로이드하고는 완전히 반대야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반대이긴 한데 치료 기법은 반대예요. 그렇지만 이 무의식 자체는 인정을 했는데 인정한 무의식이 지그문드 프로이드하고 관점이 틀리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 시간에 이야기했던 스티브 디 쉐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티브 디 쉐저는 에릭슨 그 다음에 나오는 학자예요. 예. 그래서 스티브 디 쉐저와 밀턴 에릭슨하고의 만남은 이 해결 중심 모델이라는 요 이름을 붙이는 데 있어서 역사적인 그러한 그 사건이었었는데 그 스티브 디 쉐저는 더 효율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밀턴 에릭슨이 쓰지 않았던 방법을 씁니다. 그 방법이 바로 재미있어요. 에릭슨이 썼던 방법 중에 뭐 수정 구술 기법, 최면술, 뭐 또 단기 최면 치료 기법 요것도 쓰긴 써요. 그렇지만 이것을 요러한 방법을 더 그 디벨롭 시켜 가지고 그 어떤 이론으로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수정 기술 기법이다. 요거는 그 기적 질문으로 이렇게 그 질문 퀘스천네어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 요거를 사용하는 그래서 질문법이 엄청 여러 개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에릭 에릭슨의 치료적 기법에 6가지 원리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그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국시에 해결 중심 모델 요새는 최근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그 관점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또 그 질문 기법에 대해서도 뭐 이게 무슨 질문이냐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관점이기 때문에 6가지 치료 원리는 여러분들이 좀 다 알아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치료 원리는 부정적인 클라이언트 사고, 행동 이면에는 뭐가 있다? 반드시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 아무리 문제하고 아무리 부정적인 사람이라 그래도 샅샅이 찾아보면은 긍정적인 면이 숨어 있다라는 거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는 그 문제라는 거는 이렇게 나쁜 거야. 병리적인 거야. 그것보다도 어떻게 생각해요? 변화를 적응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아서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는 그 사회복지사는 치료 과정에서 능동적이고 뭐를 해야 돼요? 직접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직접적인. 그래서 간접적인 역할로 분석하고 치료하고 또 무의식의 세계를 이렇게 그 해석해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직접적인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진정하게 치료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서 변화가 오기 위해서는 뭐 드라마틱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지금 여기 바로 시작한 생활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수행되는 행동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 최근에 무슨 뭐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시각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뭐 몰아가지고 한 번에 막 집중적으로 하면은 그 다음에 다시 요요 현상으로 뭐 어떤 경우 일주일 내에, 어떤 경우 한 달 내에, 어떤 경우 뭐 몇 개월 만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랬을 때 그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게 뭐 식사 조절 적게 드세요. 또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움직이십시오. 이거 말은 쉬운 것 같은데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한다라는 게. 근데 여기 그 에릭슨의 치료적 접근의 6가지 원리 중에 그 네 번째 원리가 그 바로 쉬울 것 같지만 사실 여기까지 도달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클라이언트의 그 유형도 나누고 클라이언트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이렇게
찾는 거, 연결해 주는 거. 그래서 사회복지가 고도의 전문직을 실은 수행하는 기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 5번째 원리는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자원, 강점, 그 다음에 경험, 이런 것을 잘 찾아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가 진솔하게 말할 수 있도록 질문을 잘해야 되는 거죠. 6번째로는 클라이언트의 그 문제라든가 삶, 이런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의 세계, 자원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끌어다가 그 변화의 실체로서 쓸 수 있는가. 그것이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6가지의 원리들을 잘 그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그 머릿속으로 적용을 해보시면서 강의를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해결 중심 모델에 영향을 미친 어떤 이론적인 백그라운드 내진 철학적인 관점 중에 두 번째가 사회 구성주의 그 관점이에요. 이것은 개인의 어떤 정신보다도 뭐가 중요하냐면 사회적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 사회적 과정에 어떻게 상호작용을 했느냐, 요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실을 보는 관점과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떻습니까? 인간은 통일되고 안정된 실체이면서도 유동적이고 변화하는 실체인데 사회적인 관계, 사회적인 기능, 사회적인 어떤 구성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다라는 게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결 중심 모델에 영향을 미친 어떤 이론적인 배경, 철학 중에 3번째로는 강점 관점이 있어요. 이 강점 관점 철학은 최근 그 2000년대 들어와서 엄청나게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교육학계에서도 강점 관점으로 요새 많이 교육 기법을 접근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강점 관점은 뭐냐 하면은 어떤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문제 해결 모델의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강력한 그 치료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강점 관점은 그냥 그래 강점 관점으로 바라보지 뭐 이래서는 안 돼요. 진짜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그 현재 그 모습에서 강점을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노숙자가 있다. 홈리스. 노숙자가 있다. 그 노숙자를 오직이나 했으면 노숙자가 됐을까? 라고만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 이 문제 해결 그 과정 속에서 해결 중심 모델은 그 누구든지 능력을 가지고 있고 강점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래 노숙자도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이 정도로는 이 이론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의 태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노숙생활 못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멘트 차가운 그 바닥에서 하루 이틀 사는 게 쉬운 일입니까? 웬만한 사람은 진짜 죽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나름대로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두꺼운 그 박스도 구해가지고 챙겨놔야지요. 또 어떻게 하면은 또 그 먹는 것도 잘 저장을 해야 되는지 비닐 봉지에 까만 봉지, 파란 봉지 잘 해놔야 되고 또 그것을 남한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카트에다 잘 그 꾸려가지고 끌고 다녀야 되고 그거를 누가 침범하려고 그러면은 결사적으로 또 투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가장 좋은 자리에 그 노숙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강점 관점에서는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그 노숙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그다음에 자기의 안위에 대한 그 근원적인 근심을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왔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거,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 이것이 강점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문제 전형의 심각함으로 되어 있던 것을 그 지점을 바꾸어서도 바라볼 수 있는 또 긍정적으로 내지는 강점으로 스트렝스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연습까지도 포함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해결 중심 접근 기술에 있어서 효과성과 효율성은 사실은 강점 관점에서 나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강점 관점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은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은 항상 변화하기를 소망하고 바란다라는 거죠. 변화하기 원치 않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이 변화는 조금이라도 좋은 쪽으로 변하고 싶어 해요. 그 변화하는 방향이 잘못됐고 이 변화하는 그 방법이 잘못 초이스됐을 뿐이지. 예, 요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차원에서의 접근법을 시도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뭐야? 모든 인간은 변화하길 원하고 모든 인간은 실은 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본인도. 근데 잘 안 되는 거고 그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을 계속 선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사회복지 실천 학문의 컨셉 또 철학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사회복지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클라이언트의 문제되는 지점, 약점을 고쳐주려고 했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증진시켜서 그가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사회복지의 원초적인 원래의 실천 철학인데 여기에 부합하는 이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의 견해라든가 관점, 의미, 경험 이런 것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힘, 그 다음에 자원 이것도 있다라고 믿어주고 함께하는 것. 요게 바로 강점 관점의 새로운 인간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환경 속의 인간, 환경 속의 개인. person in environment 이거 많이 환경 속의 인간, 환경 속의 개인 이거 많이 이야기 들었죠. 이 환경 속의 개인이라는 관점에서 클라이언트 문제를 개인이 가진 어떠한 결함의 결과로만 보지 않고 또 뭡니까? 뭔가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매개체, 문제 해결의 키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람으로 보는 것도 새로운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의 동기를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클라이언트가 문제 해결 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 자원, 강점 중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문제에서 의미를 변화시켜서 분명히 그 속에 뭔가가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열쇠가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가 사정, 어세스먼트, 사정을 정확히 잘 해야 된다. 그 사정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 사정이라는 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잖아요. 그래서 진단을 강점과 자원에서 찾아야 되고 누구의 강점과 관점,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관점에서 사정해야 된다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무엇을 원할까? 그 다음에 가장 잘 알고 있는 해결 방법, 가장 익숙한 해결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 또 치료가 잘 되기 위해서는, 변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 치료자가 보기에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이 될 것 같아. 그 방법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원해야 됩니다. 원하지 않으면은 문제 해결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믿는 게 해결 중심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는 문제 해결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찾는 도움을 주는 전문가라고 재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자원을 클라이언트한테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경청, 이 리스닝, 아주
그 클라이언트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그러한 경청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 방안, 요것은 새로운 행동 유형을 시작하고 그 행동 유형을 바람직하게 굳히면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해결 방안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가 지금까지 이것이 문제였고 저것이 문제였고 뭐 문제가 너무 많다. 그렇다 그랬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자꾸 캐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문제 원인에 대해서 통찰력을 굳이 가질 필요가 없어요. 굳이 가져야 되는 어떠한 관점은 뭐냐면 나한테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구나. 그 방법이 있구나. 이 방법을 나쁜 쪽으로 내지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병리적으로 문제 해결 안 되는 쪽으로 썼는데 좋은 쪽으로 써보자. 이것을 이렇게 이동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 중심 모델에서는 그 클라이언트의 잠재적인 변화 욕구를 인정해주고 또 존중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인정해주면은 무의식의 세계를 중요시 다뤘던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적 관점에서는 저항과 전의를 굉장히 치료 기법으로 많이 사용됐는데 이 해결 중심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는 저항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하면 그 잠재적인 변화 욕구를 인정해주고 그 해결 방법이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이고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 것이라면은 저항 안 한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완전 차별화되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그 저항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한테 문제 해결 방법이 적합하지 않았을 때 거부하는 거죠. 레지스탕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회복지사하고 클라이언트하고의 그 파트너십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게 요 이론입니다. 예. 그러면은 클라이언트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 열쇠, 키, 요게 어디 있을까? 요것을 찾는.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게 전문가로서도 엄청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흥미진진하고요. 그리고 그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문제 해결 방법을 또 이렇게 생각해내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반짝반짝 이 아이디어가 그때 이렇게 해결했지 이런 방법이 저한테 있습니다. 요것을 이렇게 찾아내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목표에 도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또 성공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접근법하고 차이점, 요거 많이 시험에 나오는데 제가 지금까지 다 얘기했던 것을 도표로 정리했을 뿐입니다. 기존 접근법은 문제 발견하는 원인에 초점 맞췄는데 여기는 해결책에 초점 맞추는 거고, 그리고 과거에 초점을 맞췄었는데 그 해결 중심 모델에서는 here and now, 지금 여기 방법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원칙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은 그 클라이언트는 자기 문제 해결에 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답은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스트렝스, 장점과 또 그의 자원, 능력, 경험에 있다. 요거를 생각하는 거고, 또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해야 돼요. 질문 잘못하면은 그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하고 저항과 전혀 없이 협력적인 파트너십 관계로 간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부여된 모든 것들을 존중한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제 해결 방법이 꼭 문제 원인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주요 원칙도 병리적인 것 대신에 건강한 거에 초점을 맞추고 또 강점과 자원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 도움을 주는 거고,
또 클라이언트의 견해를 존중하는데 이거는 탈이론적이라는 거죠. 비규범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변화는 항상 뭐야? 클라이언트가 소망하는 거고 일어나는 거고 불가피한 거다. 그리고 지금 여기보다도 또 미래를 지향하는 건전하고 밝은 희망적인 그러한 치료 기법이다. 그리고 함께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자율성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 라는 그 이론입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첫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오니까 그 해결 중심 모델이 훨씬 그 새로운 관점이고, 저는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시각에 이렇게 좀 사이다 같은 모델이지 않을까, 치료 기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이론을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모델이 있다면은 진짜 너무나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임상실천가로서 너무 자부심 느끼면서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에 엄청 설렜던 기억이 지금 강의하면서도 납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기법이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면서 이번 시간에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